들키면 안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이면 문을 꼭꼭 잠그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 다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5만 원권 뭉치를 가방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찢어진 편지 조각들, 불에 탄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다락방,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리 정은이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아들이 출장을 간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에서 열쇠를 훔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만 다락방에 몰래 올라가 문을 잠그는 며느리. 과연 그곳에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2시 20분을 가리키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며느리 정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가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곧 시작될 그 이상한 의식. 2시 30분. 정확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그 정확성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정은이가 앞치마를 벗어걸면서 계단 쪽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아버님, 잠시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정은이의 발걸음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마치 무언가 귀중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2층 복도를 지나 다락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린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아들 상우가 출근한 뒤에만 정은이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계절이 바뀌니 옷을 정리하나 보다, 혹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치우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상우가 나간 지 정확히 30분 후 정은이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씩 그곳에 머물렀죠.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2층에 올라갔다가 다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작은 소음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아, 다락에 뭐 특별한 게 있니? 요즘 자주 올라가는 것 같던데. 정은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아,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천천히 정리하고 있어요. 상우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관심조차 없는 듯 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정은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순자가 떠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가슴 한쪽이 아직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늘 말했어요. 여보, 정은이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상우가 좋은 며느리 만났어. 정말 그랬습니다. 정은이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아이고, 우리 정은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꼬. 그날부터 순자는 정은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지금도 정은이는 변함없이 살갑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빨래도 정성껏 해주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다락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작은 한숨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억양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왜 굳이 다락에서? 그것도 상우가 없을 때만? 며칠 전 정은이가 다락으로 올라갈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상자 같았어요. 혹은 봉투였을 수도 있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뭔가를 숨기듯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다락 문에 달린 자물쇠. 그 자물쇠는 한 달 전에 새로 달린 것이었습니다. 정은이가 직접 사와서 달았죠. 아버님, 다락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자물쇠를 달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다락에 뭐 그리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이상한 건 열쇠였습니다. 정은이는 그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거나. 한 번은 정은이가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 열쇠를 봤는데 평범한 자물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오래된 열쇠 같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간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죠. 내려올 때의 정은이는 늘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거나 표정이 몽롱하거나 혹은 묘하게 들떠 있거나.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우가 회식이 취소되어 일찍 들어온 날이었죠. 정은이는 여느 때처럼 다락에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했습니다.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다락 문을 잠그는 손이 떨리는지 열쇠가 달그락거렸어요. 벌써 왔어? 정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마치 뭔가 잘못을 들킨 아이 같았어요. 응, 회식이 취소됐어. 뭐하고 있었어? 상우의 무심한 질문에 정은이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다락이 너무 더러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은이의 손은 깨끗했고 옷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니,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야, 다락에서 뭘 하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정은이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상우보다 저를 더 챙기고 순자가 좋아하던 음식을 가끔 해주고 기일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하지만 이 다락방의 비밀은 뭘까요? 왜 상우가 있을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명확했어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은이가 다락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죠.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내일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락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들고 가는지, 얼마나 오래 있는지, 내려올 때는 어떤 표정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자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순자가 좋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노을이 참 예쁘네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다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은이의 눈가는 역시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콧소리가 섞여 있었죠.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면 좀 쉬렴.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똑똑.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정은이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팔찌? 아니었어요. 목에 걸고 있던 열쇠줄이 옷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정은이는 재빨리 그것을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열쇠에 뭔가 작은 장식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은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무심했죠.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이틀 정도 지방 출장 가야 될 것 같아. 상우의 말에 정은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그래요? 라고만 답했죠. 왜 그 순간 정은이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정은이의 규칙적인 다락방 출입, 새로 단 자물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 다락에서 들려오는 울먹이는 소리, 그리고 보고 싶어요라는 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은이가 상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락방은 그 증거들을 숨기는 장소일 수도 있어. 편지나 선물 같은 것들. 그래서 상우가 있을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거야.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락에서 태우는 듯한 냄새가 가끔 났던 것도, 작은 상자들을 들고 올라가는 것도, 현금을 자주 찾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될 수 있었죠. 순간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은이 잘 부탁해요. 그 아이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예요. 순자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었죠. 그때 정은이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차마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정은이가 나쁜 일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70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가면 조심스럽게 계단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봐야겠어요. 가능하다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비겁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를 위해서라도, 상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은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이 집은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집 전체가 신음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비밀을 알고 있을까?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낡은 벽들은 다 보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은이를 감시하기로 한 것이죠. 비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3일째였습니다. 정은이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2시 30분 정은이가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손에 든 건 분명 핸드폰이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70평생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며느리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혼잣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억양이 달랐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움이 가득했죠. 누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상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해요.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듯한 톤, 그리고 당신이라는 호칭.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은이가, 우리 정은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 더 올라갔습니다. 삐그덕. 오래된 나무 계단이 신음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락에서의 목소리가 뚝 끊겼거든요. 혹시 들켰나?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네, 알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니.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정은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상우는 물론이고 저까지 속이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정은이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거실로 들어온 정은이를 흘끔 봤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을 닦은 흔적이 역력했죠. 뺨도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격한 감정을 겪고 온 사람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차 좀 끓여드릴게요. 평소보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잠긴 거겠죠. 저는 신문을 든 채 시선을 돌렸어요.
정은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차갑게 들렸을까요? 정은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부엌으로 향했죠. 그때 봤습니다. 정은이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온 것을. 분홍색 리본이었어요. 새 것처럼 보였죠. 선물 포장에 쓰는 그런 리본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장맛비처럼 억수로 쏟아지는 비였죠. 상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정은이는 평소처럼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은이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거든요. 화장품 가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것도 꽤 비싼 브랜드였죠. 정은이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기초 화장품 정도만 쓰는 검소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비싼 화장품을?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우가 골프를 가서 집에는 저와 정은이만 있었죠. 정은이는 여느 때처럼 다락에 올라가 있었고 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정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락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뿌리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확실했어요. 정은이가 누군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은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이랄까요? 실망감이랄까요? 순자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상우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우는 솔직히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하고 무심하고 아내에게 관심도 없었죠. 정은이가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가 그런 남편과 살다 보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순자가 그렇게 아낀 며느리가.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많이 변했다며? 영숙은 차를 마시다가 저를 빤히 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불륜이니 뭐니 그런 게 많더라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니 뭐니 해서 만나기도 쉽고 숨기기도 쉽다잖아. 왜, 혹시 정은이가? 아니야. 너무 급하게 부인했나 봐요. 영숙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철아, 뭔가 있으면 말해. 우리가 남이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은이가 좀 이상해.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두 시간씩 있거든. 그것도 상우 없을 때만. 영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락방에서 뭘 하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가끔 울음소리도 들리고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영숙이 탄식했어요. 그거 확실히 수상하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닐까?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던데. 다락방을 아지트로 쓰는 거야. 증거물도 거기 숨기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말을 영숙도 하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상우를 위해서라도, 죽은 순자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다락방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정은이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정말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절호의 기회였죠.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가면 저도 따라 올라가서 문을 열어볼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정은아, 내가 숨기는 게 대체 뭐니? 순자야, 미안해. 내가 우리 며느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연기 냄새였습니다.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부엌에서 뭔가 타는 줄 알았어요.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위에서 나고 있었어요. 다락에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냄새가 진해졌어요. 분명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였죠. 종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락 문 아래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은이가 대체 무엇을 태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증거인멸? 범죄와 관련된 서류들을 없애는 건 아닐까요? 아버님? 뒤에서 정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정은이가 계단 아래서 올려다보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나서 정은이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거짓말.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은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앞으로는 조심해.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나 봐요. 정은이가 움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됐어요. 비열하다는 건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너무 잘게 찢어져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편지 같았어요. 필체가 보이는 조각도 있었는데 정은이의 글씨였죠. 누구에게 쓴 편지를 그렇게 찢어서 버린 걸까요? 또 다른 날은 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정은이가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장바구니 말고도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걸 품에 꼭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죠. 봉투에는 한지 가게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를 왜 사는 거죠? 며칠 후에는 꽃집 봉투를 봤어요. 그것도 비싼 꽃들이었죠. 집에는 그런 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의심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정은이의 가계부를 보게 됐어요. 부엌 서랍에 있었는데 열려 있었죠. 평소 꼼꼼한 정은이답지 않게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훔쳐보는 건 아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가계부를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했죠. 특별용도 5만 원, 개인 비용 3만 원, 기타 지출 4만 원.
매달 비슷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생활비도 빠듯한데 정은이가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구청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정은이를 미행한 거였어요. 정은이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뒤에서 슬쩍 봤는데 5만 원권 여러 장이었어요. 현금.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왜 그렇게 많이 찾는 걸까요?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무언가 숨기고 싶은 거래가 있으니까? 그날 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혹시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많다며? 왜? 설마 당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철아, 정은이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침묵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현금 자주 찾고, 이상한데 돈 쓰고. 그거 혹시 도박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 도박 많이 한다던데. 도박?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다락방은 그런 은밀한 일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고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어. 불법 대출이나 그런 거에 연루됐을 수도. 영숙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은이가 또 이상한 곳에 다녀왔어요. 성당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종교가 없었어요. 순자도 저도 교회나 성당은 다니지 않았고 상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성당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은이는 성당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언가를 받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은이는 곧바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다락에 더 오래 있었어요. 3시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죠. 가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저녁 무렵 정은이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이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아,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정은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거짓말쟁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은이는 분명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에. 그날 밤 다락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정은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다락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칼? 부엌칼처럼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밤중에 칼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며느리. 이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무슨 끔찍한 일을. 아니야. 설마.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30분쯤 후에 정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칼은 어디에 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부엌칼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칼날이 평소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마치 열심히 닦은 것처럼. 이제 정말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가 뭘 숨기고 있든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상우의 출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어요.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가면 저도 따라 올라가서 문을 열어볼 거예요.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날의 전화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은이는 거실에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조심스럽게 부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신문을 든 채 무심한 척했지만 온 신경은 정은이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죠. 네, 준비됐어요. 내일 가져갈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어디에 가져간다는 걸까요? 정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웠고 긴장되어 있었죠. 아니에요.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들키지 않을 거라니. 손에 든 신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은이는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끄는 정은이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차 좀 드실래요? 아니야. 근데 누구랑 통화했니?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은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냥 친구예요. 고아원 때 친구. 또 거짓말. 정은이는 고아원 친구가 없다고 했었어요. 연락이 다 끊겼다고 순자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은이를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은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죠. 화장도 했고요. 작은 가방에는 뭔가를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그냥 시장에 좀요. 시장 가는 사람이 그렇게 차려입나? 정은이가 나간 후 저도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죠. 70평생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은이는 시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거짓말쟁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정은이는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버스 정류장에서 정은이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죠. 정은이는 맨 뒤에 앉았고 저는 중간쯤에 앉아 거울로 지켜봤습니다. 20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정은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그런데 그 순간 정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정은이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정은이에게 들켰을지도 모르죠. 이제 정은이는 더욱 조심할 거예요. 1시간쯤 후에 정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정은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외출하셨어요? 아니야. 왜?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분을 봤거든요. 정은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알고 있구나. 내가 따라간 걸 알고 있어.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가면 저는 다락 바로 아래층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천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들, 발자국 소리,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흐느낌, 때로는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 걸까요? 며칠 후 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간 후 저도 살금살금 다락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 앞까지 가서 열쇠 구멍에 눈을 대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로 열쇠 구멍을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정은이도 바보는 아니었죠. 누군가 엿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문득 문고리를 돌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잠겨 있을 테고 억지로 열려고 하면 정은이가 알아차릴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을 다시 만났어요. 영철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다락방의 비밀, 수상한 전화통화, 미행시도, 그리고 엿듣기까지. 영숙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혹시 정은이가 무슨 조직 같은데 연루된 거 아닐까? 조직? 그래.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들이 주부들을 노린다잖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조심하고 비밀스러운 건 뭔가 큰일에 연루됐다는 증거야. 작은 일이면 그렇게까지 숨기지 않지.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은이의 행동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그래야 경찰에 신고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증거를 어떻게 해? 다락방 열쇠를 구해야지. 예비 열쇠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정은이가 잠든 사이에 열쇠를 빼내든지. 영숙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우가 출장을 가면 정은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열쇠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정은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확인할 겁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상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정은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한번 넌지시 물어봤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평소랑 똑같은데.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무심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니.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죠. 만약 정은이가 정말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상우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상우의 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틀만 다녀올게요. 정은이 잘 부탁드려요. 상우가 떠나고 집에는 저와 정은이만 남았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죠. 정은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맨발로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정은이가 한밤중에 다락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새벽에까지 계단을 한 발짝씩 올라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정은이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다락 문 가까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이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후회와 괴로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무릎이 떨렸습니다. 정은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돈을 잃었을까요?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었을까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혼잣말처럼 들렸죠. 아니면 거기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다락에 누군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음식을 가져가고 돈을 쓰고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정은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이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된장찌개 끓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은이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정은이가 시선을 피했죠. 정은아, 어제 잠을 못 잤니? 정은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네. 좀 그랬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제 질문에 정은이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왔어요. 거짓말.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은이가 경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정은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락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번 주위를 살폈고 내려올 때도 발소리를 죽였어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마치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하지만 여전히 매일 다락에는 올라갔습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정은이가 다락에 올라간 지 1시간쯤 됐을 때였죠. 저는 2층 복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살금살금 올라왔어요. 정은이는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줄 알았겠죠. 다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확신했습니다. 정은이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만날 수 없는 사람. 헤어진 연인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상우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 집에서 상우가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락문을 두드리고 싶었어요. 정은이를 끌어내서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정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어요. 정은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은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그날 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큰일이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새벽에 들은 울음소리, 사과하는 목소리, 그리고 결정적인 사랑 고백까지.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정은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우한테 말해야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먼저 확인을 해야 해. 다락방에 뭐가 있는지 직접 봐야 해.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되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상우가 출장 간다고 했지? 응. 다음 주에 이틀 동안. 그때가 기회야. 정은이가 잠든 사이에 열쇠를 가져와서 다락방을 확인해. 그리고 증거를 찾아. 계획은 간단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은이가 그 열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우가 출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아빠,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은이의 표정을 슬쩍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출장 전날 밤 상우가 짐을 쌌습니다. 정은아, 잘 있어. 아빠 잘 부탁해. 걱정 마요. 조심히 다녀와요. 부부의 작별 인사치고는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남 같았죠. 상우는 정은이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은이는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정은이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서둘러서 올라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거실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정은이가 잠들면 열쇠를 가져와서 다락방의 비밀을 확인할 거야.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은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마치 제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아버님, 내일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 상우 씨가 없으니까 좀 적적하시죠? 정은이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렇지. 혼자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순간 정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움? 아니면 죄책감? 밤 10시가 되자 정은이가 자러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래, 잘 자거라. 정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12시, 1시, 2시. 정은이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죠. 새벽 2시 반.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70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도둑처럼 며느리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정은이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정은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베개미?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정은이가 움직일까봐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서랍장, 눈으로 방 안을 훑어봤어요. 그때 화장대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열쇠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정은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열쇠를 화장대 위에 그냥 두다니.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대로 다가갔어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죠. 순간 정은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다행히 정은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른 후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드디어 다락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데 자꾸 빗나갔죠. 진정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어요.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정은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뜻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만약 정말로 정은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남자와의 증거들이 가득하다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는 없었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어요. 삐그덕. 오래된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빛은 따뜻했어요. 촛불인가? 아니면 작은 전등인가?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다락방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크고 작은 액자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죠. 그 사진들의 주인공은 순자였습니다. 제 아내 순자의 사진들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순자 결혼식 사진, 상우를 안고 있는 순자, 그리고 정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진들 아래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신선한 꽃들이 꽂혀 있었죠. 국화와 장미. 며칠 전 정은이가 사온 바로 그 꽃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순자가 아끼던 찻잔, 늘 쓰던 안경, 좋아하던 책, 그리고 낡은 손수건.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추모 공간이었어요. 정은이가 만든 순자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온 이유, 향을 피운 이유, 꽃을 사온 이유, 그리고 그 울음소리들까지. 한쪽 구석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편지들이 가득했죠.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정은이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떠나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머님이 정말 없다는 게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아버님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상우 씨는 여전히 무심해요. 어머님 기일도 까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어머님을 기억할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못된 의심을 품고 있었는지, 정은이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순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유일한 엄마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한테 처음으로 엄마가 뭔지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다락방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 중에는 제가 찍어준 사진도 있었어요. 순자와 정은이가 김장하던 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정은아, 네가 와줘서 내가 살았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순자에게 정은이는 정말 소중한 딸이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정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어요. 다행히 정은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열쇠를 살며시 놓았어요. 그때 정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잠든 얼굴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죠.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거구나. 순자를 그리워하면서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락에서 들렸던 울음소리는 순자를 그리워하는 울음이었고, 미안해요라는 말은 먼저 떠난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보고 싶어요도 사랑해요도 모두 순자를 향한 말이었죠. 현금을 찾았던 것도 이제 알겠어요. 향과 꽃을 사기 위해서였겠죠. 카드로 사면 상우가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 정은이는 혼자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추모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지를 샀던 것도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고, 성당에 간 것도 아마 순자를 위해 기도하러 간 거였을 테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못된 시아버지였는지, 순자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도둑처럼 방에 침입하기까지 했다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꼬박 세운 거예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순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음 날 저는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었어요. 햇빛이 다락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밝은 빛 아래서 본 추모 공간은 더욱 정갈하고 아름다웠죠. 순자가 좋아했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편지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읽어야만 했어요. 정은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편지들을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봤어요. 통통하고 싱싱한 게 꼭 어머님이 고르시던 것 같았어요. 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먹겠어요. 상우 씨는 생선을 안 좋아하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비가 왔어요. 어머님과 우산 하나 쓰고 시장 다녀오던 날이 생각나요. 제가 우산을 어머님 쪽으로 기울이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졌겠다 하시면서 다시 제 쪽으로 기울이셨죠. 결국 둘 다 반쯤 젖어서 집에 왔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통, 또 한 통. 편지들은 끝이 없었어요. 매일 쓴 것 같았죠. 순자가 떠난 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 저 아직도 아침마다 어머님 방을 봐요. 혹시 어머님이 거기 계실까봐.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매일 그래요. 어머님, 상우 씨가 또 어머님 기일을 잊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상우는 원래 그래. 그래도 착한 아이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정은이에게 순자는 정말로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오래되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님, 저 정은이에요. 아직 어머님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요. 28살까지 그런 호칭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고아원에서는 다들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엄마가 뭔지,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은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상우 씨 엄마가 아니라 제 엄마처럼요.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아껴주셨죠. 우리 정은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시면서 울어주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젖을까봐 얼굴을 돌렸어요. 그러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김장하는 사진이었죠. 그날이 생각났어요. 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장을 해본다고 했었죠. 고아원에서는 김치를 사 먹었다고. 순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정은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배추 절이는 법부터 양념 버무리는 법까지. 고춧가루가 튀어서 둘 다 빨갛게 물들었는데도 깔깔거리며 웃었죠. 어머니,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정은이가 그렇게 신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도 행복해했어요. 그래, 우리 딸. 내년에는 더 잘하겠네. 우리 딸. 순자는 정말로 정은이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아라서 그런지 가족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고. 어머님 덕분에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집이 생겼고요. 또 다른 편지. 어머님, 상우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어머님이 늘 걱정하셨죠. 우리 상우가 정은이한테 잘해주나? 하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만 있으면 됐어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정은이에게 무심했어요. 아내보다는 회사와 친구들이 더 중요했죠. 정은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정은이에게 유일한 위로가 순자였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쓴 편지였어요. 날짜를 보니 순자가 떠나기 하루 전이었죠.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뿐이에요. 어머님만 저를 가족으로 봐주셨는데, 어머님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여보, 정은이 부탁해요. 그 아이인 나 없으면 혼자예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정은이에게 순자는 전부였던 거예요. 유일한 가족이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그런 정은이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도둑이나 범죄자 취급했어요. 순자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말이죠. 상우보다 정은이가 더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끔 생각날 때만 엄마 보고 싶네 하고 말죠. 기일도 까먹고 제사도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달랐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다락에 올라가 순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향을 피우고 꽃을 갈아주면서요.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피로 이어진 아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며느리일까요? 다락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담긴 정은이의 사랑과 그리움이 가슴을 울렸어요. 어떤 아들도 어떤 딸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은이에게 잘해야겠다고. 순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은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순자를 사랑하는지 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순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줘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은이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았죠. 정은이도 변화를 느꼈는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은이가 차려주는 밥상이 달리 보였어요. 늘 먹던 된장찌개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끓이던 방식 그대로였죠. 멸치를 우려낸 국물에 된장을 풀고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모든 게 순자를 따라한 거였어요. 정은아, 맛있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제 목소리에 당황한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은이의 목소리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정은이가 오후에 외출한 사이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순자가 자주 끓이던 그 미역국을요. 정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미역국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정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앉아. 같이 먹자.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어머님이 끓이시던 맛이에요. 그랬습니다. 순자의 레시피대로 끓인 거였어요.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미역을 충분히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방식. 순자만의 비법이었죠. 순자가 자주 끓였지. 너도 좋아했고. 정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밥상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고 바랜 손수건이었습니다. 순자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연분홍색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거 순자가 아끼던 거야. 정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정은이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가져. 순자도 내가 가지길 바랄 거야. 정은이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듯이요.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님 냄새가 나요. 정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정은아. 정은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순자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을 줄은. 미안하다. 정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너무 숨겼어요. 상우 씨한테도 부담 주기 싫었고 아버님께도. 알아. 다 알아. 손을 뻗어 정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가끔 정은이와 함께 다락에 올라갔어요. 처음엔 정은이가 당황했지만 곧 받아들였죠. 우리는 함께 향을 피우고 꽃을 갈아주고 순자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오셨어요. 정은이가 순자 사진에 말을 걸면 저도 따라했어요. 순자야, 나야. 정은이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들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때로는 둘이서 순자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김치찌개 끓이실 때 꼭 참치를 넣으셨어요. 맞아. 참치 기름까지 다 넣어야 한다고 했지. 그리고 신김치로 끓여야 맛있다고요. 기억하는구나.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었어요. 그렇게 순자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상우도 조금씩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상우가 다락에서 내려오는 우리를 봤습니다. 아빠도 거기 올라가세요? 응. 엄마 뵈러. 상우가 멋쩍게 웃었어요. 저도 가끔 올라가 볼게요. 그 후로 상우도 가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정은이가 만든 추모 공간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향을 피우고 내려왔죠. 정은아, 고마워. 어느 날 상우가 정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기억해줘서. 정은이가 놀란 듯 상우를 봤어요. 상우가 먼저 정은이를 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순자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고 있었죠. 정은이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정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죠. 나도야. 우리 같이 보고 싶어 하자. 순자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상우도 잊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죠. 정은이가 순자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상우가 과일을 사오고 저는 순자가 좋아하던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냈어요. 향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셋은 순자를 추억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 웃음도 있었어요. 순자가 좋아했을 모습이었죠.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정은이가 순자 사진에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아버님이 계시고 상우 씨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님이 늘 바라시던 대로 우리 가족이 됐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좋아하던 붉은 노을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분명 웃고 있을 거라고. 정은아. 네, 아버님. 고맙다. 정은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를 닮은 미소였어요. 때로는 의심이 이해로 바뀝니다. 오해가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정은이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때로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간직한 것은 불륜이나 범죄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해로 인해 진심을 몰라줬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